안녕하십니까. 오은구 목사입니다. 기독교 뿌리찾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디스탄 산악지역에 숨어 지낸 잃어버린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유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풀로 인해 디아스포라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디아스포라인들은 오순절 후에도 거의 네스트리우스파에 속했다고 한다. 오늘날 인도, 미얀마, 아프리카, 파키스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잃어버린 지 10지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미얀마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에서도 잃어버린 10지파가. 디아스포라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아시리아의 포로, 그때도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도 있었지만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10지파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 지파만 남아있다시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일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의 유대교와 기독교, 에디오피아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된 이후에 기존 유대교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로 인해 기독교가 전파된 에디오피아는 주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간다게.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파돼서 4세기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된다 이거죠. 이때 당시 유대교는 국민의 절반이었다. 이들 도착 유대교들을 팔라샤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80년경에 유대교 여족장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유대교가 기독교와의 전쟁에 승리해서 980년대 1200년도에 기독교 솔로몬 왕조 통치권이 찬탈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초에 유대교 왕조가 다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해 15세기에서 18세기에는 아주 유대교가 세력이 약해져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16세기에 에디오피아를 통치한 솔로몬 혈통 황제 사르사가 덴겔은 팔라샤들을 상대로 17년간 전쟁을 벌여 승리한 후 1607년 완전히 에디오피아를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21장 유대계 중국인의 역사를 찾아라.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들어간 것은 주전 231년부터이다. 주전 231년에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이주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인데, 이 박해를 기원전 2세기경은 한 왕조 서양과 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위한 비단길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나라 때, 중국의 기원전 2세기면 한나라였거든요. 이때 비단길을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유대인들이요. 중국에서는 유대교를 이스라엘교라고 부르고 유대인 해당을 청진사라 이렇게 불렀다. 또 유대인들은 성경을 낭송할 때 남색 모자를 썼기에 남색해라 이렇게 불렀고, 이슬람교는 흰 모자를 써서 흰해교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남성인 개봉시는 중국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인데, 바로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했고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남성인 중국 개봉시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개봉시라는 것이다. 이곳에 현재 유대인들은 유대인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남성의 개봉시, 이곳에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수메르의 뿌리는 셈족인 한국에서 기원. 아브라함의 조상인 수메르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는데, 이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왔다고 전해진다. 이 수메르인족을 가리켜 동리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동쪽에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동리족은 셈의 후손으로 10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왔고, 이들은 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셈의 후손들이 후에 산에서 내려 동쪽인 우리나라에 이주해 살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고, 이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좀 이상하네.
한글과 히브리어. 한글의 원형은 중국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와 동일하다. 그래서 한글 창제라고 하지 한글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한글이 우리나라 고유의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던 그 글자가 있었어요. 그걸 가람투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유대인들이 쓰던 글자를 가람투라고 하는데 한글의 원형으로 이 가람투 문자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글 창조가 아니라 창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가 가람투예요. 그게 한글의 언어가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롤모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글 창제가 되기 전에 한글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가 바로 이 가람투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형 그래서 그 일본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글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한글은 수메르인들이 쓰던 상형 문자와도 비슷한데 수메르 문자는 아담이 사용했던 문자이다. 이 수메르 문자 즉 가람투는 세계 여러 곳에 발견되는데 그 모양이 비슷하다. 봐봐요. 세계 여러 곳에서 이 가람투가 발견이 돼요. 가람투 문자는 고려시대에도 이미 있었고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이미 한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람투 문자란 뜻은 하늘에 선택받은 땅의 글, 하늘에 선택받은 땅의 글, 그게 가람투라는 뜻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가람투 문자는 38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 28자인 한글이 그 속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해 한글은 고대 가람투 문자를 재활용한 것이다. 이는 셈계열의 히브리인들이 우리 조상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6단이 우리 조상인 거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 가람투가 38자인데 이 중에서 28자, 24자가 다 가람투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활과 독립국가에 대해서 한민족을 독립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독립이라는 말은 활을 잘 만들고 잘 쓰는 동쪽 민족이라는 뜻이다. 활 잘 쓰고 만든다고 해서 독립족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독립족이라 불렀다 한다. 이 독립이라는 말은 동력동을 말하고 이는 큰 대에 활궁이 겹쳐진 말로 이라는 말을 중국인들은 사람이 활을 쓰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한다. 또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이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사람이다. 저쪽 족수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오랑캐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노마 제국을 멸망시킨 민족이 훈족과 훈족의 수장인 아틸라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하는데 이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과 너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독일 국영 TV와 1997년 미국의 케이블 TV에서 이 내용을 방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훈족은 한민족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훈족, 노마 멸망시킨, 서누마 시킨 훈족이 게르만 민족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게르만족을 이동시킨 게 바로 이 훈족이라는 거예요. 그 훈족이 누구냐 했을 때 독일과 미국의 케이블 TV에서 이 훈족은 한민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족과 한민족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즉 훈족은 몽고반 점이 있고 활을 잘 쏘았고 출토된 유물이 신라와의 김하인과 똑같은 것이 훈족에게서 출처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벽화의 무용증과 훈족의 궁수의 모습을 그린 벽화의 그림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 무용증의 그 궁수의 모습과 훈족의 벽화에 있는 이 모습이 그 벽화 그림 모습이 똑같아요. 활 쏘는 모습이. 즉 말을 타고 뒤돌아서 활을 쏘는 모습과 활시위의 종류와 활의 모습이 고구려의 이런 벽화와 또 훈족의 벽화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마는 바로 활을 잘 쏘는 민족에게 멸망당했다 한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활을 잘 쓰지만 그때도 역시 잘 쓰였다. 이 훈족은 징기스칸보다 800년 앞선 서기 375년에 유럽을 중국에 게르만족을 이동시켜 노마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TV에서는 이 훈족이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한민족의 출신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훈족이 게르만족을 이동시켜서 또 서르마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활자스러운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정확궁극사의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음력을 사용했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양력을 사용했다. 애굽은 양력,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음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란 이라크 말을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랐는데 이란 이라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라라는 것은 부족 사이, 즉 족장 시대였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 족장이 믿는 신은 전 백성이 다 믿어야 하고, 만약 다른 신을 믿는다면 떠나든지 죽어야 했다. 그렇죠. 족장을 믿으면 무조건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안 믿으려면 죽든지 떠나야죠. 그 족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족장이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남아있으면 죽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거기 그 족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떠나면 그가 족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떠나면 자기가 이제 족장이 되니까. 그래서 떠나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룻과 함께 떠났는데, 그때 당시 그 인원이 최하 1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돔에 잡혀있는 조카를 구할 때 종들인 남자만, 특공대만 300명이었다 이거지요. 아브라함은 둘째이고 하란이 첫째이고 밀가는 셋째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 영화에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끌고 다니는 인원이 10,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 주축하잖아요. 318명. 이 318명, 이 사람들 보게 되면 특공대원들이에요. 그렇다면 남자 특공대원 젊은 사람들만 318명 있었다면 최하 그 10,000명 정도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었지만, 아브라함에서는 우선은 그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조카 롯도 있었고, 또 거기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10,000명이 돼요.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상으로 다 그 기독교 뿌리찾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